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옛말.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신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고 관리를 잘할 경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비용과 긴 치료 시간 그리고 통증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치료 후에도 오랫동안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내몸부에서는 조원빈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법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이만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재미일 텐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는 이렇게 음식물을 저작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요. 발음을 명확하게 구사하도록 돕고 또 미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몸부 주치 조원빈 선생님과 함께 제2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치과 의사 조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치아라고 하면은 뭔가 치아가 썩었다, 뭐 치통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네네. 그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충치일 텐데요. 이 충치를 보통 치아 우식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네네. 치아 우식증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치아 우식증이란 말 그대로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겁니다. 유치 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요.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이제 치아의 범낭질이라든지 상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아의 그 구성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파고들면서 치아가 구멍이 나게 되고 혹은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치아가 구멍이 심해져서 신경까지 닿게 되면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치통을 느낄 정도로 이제 치아가 상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치통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충치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가 범낭질과 상아질을 넘어가서 신경까지 근접이 됐을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딱 씹을 때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렇게 충치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사실은 신경치료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신경치료라는 것이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어려운 치료거든요. 신경을 죽이고 신경 안을 소독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치료까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치통을 느끼기 전에 치과에 항상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내 치아가 괜찮은지 충치는 혹시 없는지 꼭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역시 치통은 가장 큰 원인이 충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치과 질환 1위가 충치가 아니라 치주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부터 21년까지를 보니까 일단은 1,700만 명이 넘는 외래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1조 7천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 비용이 지출돼서 바로 거의 국민 질환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이 치통을 가장 크게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치주 질환인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충치 때문에 치아를 빼거나 충치 때문에 치통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충치 때문에도 치통이나 치아를 빼는 원인도 있지만 사실 치주 질환이 우리 성인들의 가장 큰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부분 성인이 돼서 즉 40대, 50대가 되면 충치는 정지성 우식, 즉 충치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대부분의 40, 50대 분들이 치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아를 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쉽게 말하면 잇몸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잇몸이 내려가고 뼈가 내려가게 되면 그 부분에 포켓이 생기게 됩니다. 즉 주머니가 생기게 되고요. 그 주변으로 염증 충치들, 그 균들이나 아니면 염증 조직들이 들어가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를 빠지게 되는 원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 치아도 아프게 되고 잇몸도 많이 붓게 되고 피도 나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그것들이 다 잇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잇몸 질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담배나 뭐 흡연 혹은 뭐
잦은 술자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잇몸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내려가는 노화의 가장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잇몸 관리를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충치가 심해진다든지 혹은 뭐 크게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큰 병을 앓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때 잇몸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아도 흔들리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돼서 급격하게 여러 치아들을 빼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치주 질환, 뭐 잇몸병 하면은 딱 벌써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치과적으로는 어떤 치료들을 좀 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 진짜 치과 왔는데 막 피가 나고 잇몸이 부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나는 약국에서 방송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뭐 땡땡땡 약을 꾸준히 먹었어요. 그런데도 낫지 않아서 치과에 왔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잇몸 질환이나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즉 보통 치과에 잇몸 질환으로 내원을 하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면 뿌리 밑으로 잇몸 뼈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잇몸 조직을 직접적으로 염증들을 긁어내주는 잇몸 치료가 필요한데요. 잇몸 치료라고 함은 이제 그 부위에 염증들을 직접적으로 살짝 마취를 하고 염증 조직들을 다 긁어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내려간 잇몸뼈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지만요. 더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직접적이면서도 예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그 치아가 좀 잇몸이 많이 붓고 피가 나고 그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치과에 꼭 내원하셔서 잇몸 치료를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받아주신다면 내 치아의 잇몸과 내 치아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단순히 뭐 잇몸이 부었다고 약만 먹고 끝날 게 아니라 꼭 치과를 방문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뭐 치통을 느끼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뭐 치아 우식증하고 이제 치주 질환까지 알아봤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 특히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잇몸 질환, 꼭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뭐 빠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충치보다도 더 자주 흔히 겪는 일인데요. 바로 치아 파절입니다. 네. 한마디로 뭐 딱딱한 거나 뭐 조개류나 갑각류나 뭐 호두 같은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씹다가 치아가 반쪽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알타리무 같은 거 드시다가 이제 치아에 파절이 되시는 경우 참 많이 봤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치아 파절이 될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사실 치아가 파절이 됐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파절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아가 금이 간 것 같다고 해서 무작정 치아를 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치아가 금이 간 형태와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위쪽, 즉 치아의 머리 부분만 살짝 깨졌을 때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떼우거나 아니면 크라운이라는 치료로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금이 간 정도가 뿌리 깊숙이까지 좀 갔다. 그런다면 만약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신경치료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경치료라는 것은 신경의 안을 직접적으로 소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금이 갔다면 아무래도 신경치료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밀폐가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신경치료의 정확도와 성공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환자분들이 내가 치아가 부러졌으니까 바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굉장히 충격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가지고 치아를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어봤을 때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거나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치아가 파절이 됐다. 그렇다면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치아 우식증이나 아니면은 치주 질환이나 치아 파절이나 사실 저희가 느낄 때는 그냥 아프다 이런 정도인데 맞습니다.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원인에 따라서 치통의 양상이 좀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병도 있고 충치도 있고 혹은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치아 상실 원인의 통계를 내보면은 사실 치주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주병으로 인해서 치아를 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주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잇몸 전체의 구강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잇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뭐 전신병력이라든지 내가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혹은 그쪽 부위에 뭐 양치질이나 아니면 치간 칫솔이나 치실질이 잘 안 돼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껴 있었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 부위에 치주병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치아를 상실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인 치주 질환은 먼저 이렇게 건강한 잇몸 상태가 어떤지를 아셔야지 우리가 치주병인지 내가 지금 잇몸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건강한 잇몸이라 하면 일단 치아 위쪽으로 선홍빛의 아주 깨끗한 잇몸 상태를 말합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이라고 하죠. 선홍빛에 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형태의 잇몸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치주염이라는 것은 좀 더 심해진 거고 그 중간 단계인 치은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도의 치주염을 말하는데요. 치은염이 발생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형태와 다르게 약간 불긋불긋한 느낌이 나죠. 네. 살짝 부어있는 형태도 있고요. 거기 상태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치주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치주염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잇몸이 좀 치아 주변으로 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도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양치할 때마다 그 염증 조직을 건들게 되면 피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며칠간 욱신욱신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경도나 중증의 치주염을 앓는 건데요. 중증의 치주염을 앓게 되면 잇몸뿐만 아니라 그 하방에 있는 뼈 조직조차도 염증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콘크리트인 뼈가 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치아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치아를 뽑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확실히 사진을 보니까 정말 연분홍빛에서 좀 더 붉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려간 잇몸은 올라오지 않는다. 정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내려간 잇몸뼈를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잇몸이라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우리 치아 뼈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뼈 자체가 내려가면 잇몸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려간 잇몸뼈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자체를 뭐 치주 수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려간 잇몸뼈 자체를 올리는 뭐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잇몸뼈를, 내 잇몸을 잃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꼭 잇몸 치료와 스케일링을 관리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도 잇몸병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대한치주과학회가 발표한 치주질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다음에는 잇몸이 빨갛게 변하거나 붓는다. 잇몸이 주기적으로 들뜨고 근질거린다.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많이 낀다. 잇몸이 내려가서 점점 치아가 길어 보인다. 나쁜 입냄새가 난다. 칫솔질을 해도 치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 이가 시린 적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주 질환을 예방하려면 양치질할 때 치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잇몸을 마사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맞습니다. 사실 양치질만으로는 우리가 치아와 치아 사이, 특히 잇몸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이라든지 그 감염 조직을 제거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생활에서는 양치질을 한 다음에 치간 칫솔이라든지 아니면 워터픽 같은 걸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 워터픽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인데요. 워터픽이라고 하면 잇몸과 잇몸 사이에 우리가 고압의 물을 쏴줘가지고 그 부분을 물리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걸 말하는데요. 네. 실제로 사용해 보면 잇몸 자체도 굉장히 염증도 완화가 되고 잇몸 사이에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치과에 항상 내원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시고 그 안쪽에 잇몸의 염증을 긁어내는 잇몸 치료라는 것을 6개월마다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건강보험도 돼가지고 한 1, 2만 원 비용이면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은 금액으로 우리 치아의 잇몸을 보호할 수 있다면
꼭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워터픽은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뭐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혹여나 이제 치아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스케일링이라든지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 나 스케일링 받고 아니면 치실을 사용하고 나서 잇몸이 꺼진 것 같아요. 잇몸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치과에도 종종 스케일링을 받다 보면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잇몸 조직이 부어 있다 보니까 그 부어 있는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잇몸이 이렇게 아물겠죠. 아물다 보면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그것이 꺼져 보인다거나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검은색 부분이 공간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거는 염증이 있던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내 잇몸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뼈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염증이 있던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결국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결국 뭐 치주 질환이나 아니면 치아 우식증을 겪어가지고 치아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 치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뭐 보이는 데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굳이 뭐 우리가 치아를 다시 뭐 살리는 방법을 해야 하는가라고 어르신들께서 특히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사실 내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내가 씹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나 이렇게 한 20년, 30년 살아왔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그냥 사셔도 굳이 꼭 뭐 브릿지라든지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네. 그렇다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내 치아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씹다가 그 치아가 없어지면 사실 굉장히 큰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치아가 상실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잇몸뼈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우리도 팔이 있다가 팔을 오랫동안 안 쓰게 되면은 팔이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치아를 지탱하고 있던 잇몸뼈가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잇몸뼈가 이제 나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잇몸뼈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빼고 한 2년 있다가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하고 치과에 오시는 분들도 치과에 가면 뼈가 너무 없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치아를 상실한 이후 2년, 3년이 된 후에는 잇몸뼈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기에도 곤란한 상태의 잇몸뼈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치아를 빼고 나면 꼭 잇몸뼈가 줄어든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변 치아의 이동입니다. 치아를 빼고 나면 옆에 치아들이 기울어져 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아를 방치하다가 몇 년 뒤에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게 되면 또 두 번째 불편한 점이 치아가 기울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치아들이 기운다거나 혹은 대합되는 아래 치아나 위에 치아가 정출되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아 하나만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지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 치아까지 또 치료를 하게 되는 불편한 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치아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 계획이 있다면 꼭 치아를 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앞으로 관리법이라든지 혹은 치아가 정출되거나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법을 꼭 미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치아가 상실된 후에 계속 놔두게 되면 그 부위로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염증 조직이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꼭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체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면 끝날 일이 전체로 갈 수도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네.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상실될 경우에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보통 틀니나 브릿지라는 두 가지 치료법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틀니라는 것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상실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요. 근데 사실 틀니라는 것은 우리가
입안에 뭐 하나 사탕만 1시간 넣고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네. 뭔가 껌만 오래 씹어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뭔가를 입안에 넣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불편하겠죠. 바로 틀니가 그렇습니다. 사실 틀니라는 것은 구육지책이고 차선책일 뿐이지 근본적이거나 편리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과계에서도 틀니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고민한 끝에 이제 브릿지와 임플란트라는 치료법이 이제 대부분 시행이 되는데요. 치아 하나가 단순하게 상실이 되었을 때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그 옆에 치아를 걸어가지고 가짜 치아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하고 계시는 임플란트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틀니는 그 씹는 힘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기는 힘들고요. 다만 치료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5주에서 6주면 치료 기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간편하게 끝낼 수는 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쓰기 불편하세요. 그래서 나는 임플란트 하기 너무 무서워. 그냥 구분 틀니나 틀니 할래. 이렇게 해서 틀니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못 끼시고 그냥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3, 4년 단위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브릿지라는 것은 이제 저장력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더라도 틀니보다는 센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틀니를 못하는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가 좀 부담스럽다, 기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브릿지라는 것으로도 또 치료가 가능한데요. 다만 브릿지라는 것은 최후방 구치라든지 이렇게 브릿지를 걸 수 없는 부위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꼭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옆에 치아를 건강한 말짱한 치아를 깎고 씌워야 된다는 부작용과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을 해야 되고요. 치료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면 보통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거의 자연 치아에 씹는 힘의 한 7, 8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치료 기간 같은 경우는 보통 3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되고요. 보통 잘 쓰게 되면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수명 대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브릿지가 틀니보다도 이 힘이 강한지는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뭐 임플란트가 요즘 대중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요즘 분들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좀 많이 선호하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 사실 90% 이상은 다 임플란트를 하고 요즘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나 방송 매체에서 임플란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네. 사실 이제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 쪽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조원빈 선생님과 함께 치아 상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계속해서 제2의 치아라고 불리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임플란트 참 요즘 뭐 광고도 많이 하고 다들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치아랑 가까운 건가요? 사실 임플란트가 너무 많이 대중화돼서 저희 치과 오시면 저보다도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이런 게 좋다던데 어떤가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보도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사실 자연 치아와는 뭐 반은 똑같고 반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치주인대, 즉 우리 잇몸 뼈와 치아의 중간 단계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완충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뼈와 치아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씹을 때마다 큰 뼈에 무리가 가겠죠.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폰지 같은 치주인대라고 하는
완충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걸 씹거나 큰 무리가 가해져도 이 치아의 통증이라든지 잇몸뼈에 직접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데요. 임플란트는 그게 없습니다. 치아를 빼고 나면 치주인대가 급격하게 소실이 되어서 임플란트와 뼈는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것은 물론 자연 치아의 80% 정도의 저장력의 힘이 있지만 너무 큰 힘이라든지 측방압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힘이 가해졌을 때에는 우리가 잇몸뼈라든지 혹은 임플란트에 직접적인 무리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가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할 거예요. 너무 딱딱한 거 씹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할 텐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완충제가 없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씹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는 거의 대부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 즉 나사선, 인공치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치근 위에 머리와 치관을 연결해주는 어버트먼트, 즉 지대주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가 있고 그 위에는 크라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로 임플란트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치주 인대만 빼면은 정말 자연치와 거의 흡사한 정도까지 와 맞습니다. 있네요. 네네. 그럼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임플란트 식립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일단 상실된 치아 부위에 심는 거를 말하는데요. 일단 치아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빠져있는 치아 치근이 남아있는 공간, 잇몸뼈의 공간에 임플란트, 아까 말했던 인공치근을 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치근을 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왜냐하면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융합이 되고, 즉 자연적으로 좀 융합이 되는 기간이 보통 2개월 후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정도를 기다리는 거고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아까 말한 지대주, 즉 중간 머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크라운이라는 걸 씌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치아 머리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안 그래도 치과 방문이 좀 꺼려지는데 이걸 좀 맞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도 요즘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는 크게 요즘은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쉽게 말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즉 치아를 빼고 나서 그날 바로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2번째는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방법입니다. 네. 그 2가지를 각각 좀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발치 즉시 임플란트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치아를 빼고 나서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기다렸어요. 네. 왜냐하면 뼈가 옛날에는 완전히 다 아물어서 평평한 운동장 같이 된 다음에 그 운동장에 임플란트를 심어야만 우리가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논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기다렸다 심는 거와 그냥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와 성공률에 차이점이 없던 거예요. 논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요즘은 대부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치아를 빼고 나서 바로 심거나 혹은 한 1, 2주 기다렸다가 바로 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대부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이렇게 임플란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치아 빼고 나서 3개월 정도면 치료가 마무리되고 난 다시 씹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함은 옛날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임플란트를 보고 심었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디지털 스캐너와 CT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주조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확하게 심을 위치에 주조판을 만들어 놓고 그 가이드를 이용해서 바로 그 정확한 위치에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기간도 짧아지고 회복도 빨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요즘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발치 후 즉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생각해 보면
치아를 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바로 다시 심는 게 괜찮을까라고 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괜찮은가요? 맞습니다. 요즘도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치아 빼고 바로 심어도 이거 괜찮아요? 뼈가 약할 텐데 괜찮습니까? 뼈가 없다던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네. 분들,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요즘 인공뼈나 아니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 결과나 아니면은 성공률에 대한 논문의 보고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술자의 기술력만 된다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도 굉장히 성공률도 높고 네. 회복도 빠르고 환자가 기다리는 기간도 줄어들게 되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대부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뼈가 2mm는 있어야 돼요. 보통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7에서 10mm 정도의 골폭이나 골 깊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2mm 정도만 있어도 임플란트가 고정만 된다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외의 부분은 상악동 거상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뼈 이식을 통해서 뼈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mm만 남아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2mm가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주염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아. 한마디로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혹은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폭탄 맞았다고 하죠. 네. 이게 뼈가 다 항아리 형태로 녹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뼈가 2mm도 남아있지 않다거나 혹은 신경관하고 아주 근접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시술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발치 즉시 식립하고 아니면 일반 임플란트 시술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일단 지연 식립 임플란트에 비해서 기간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특히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일날 치아를 빼고 그날 바로 심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환자도 특히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나는 안 그래도 치아 빼는 것도 무서운데 네. 임플란트도 또 빼러 하러 와야 돼? 그래서 완전히 오들오들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번의 시술로 치아를 빼면서 그날 바로 심기 때문에 마취도 한 번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끝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보통은 지연 식립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뼈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걸 한 4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또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거의 보통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임플란트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다리는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고요. 그런 기간들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일단 해소가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임시틀니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앞니라든지 치아들이 거의 다 산실된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치아가 없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는 잇몸으로 심는다거나 혹은 임시틀니로 씹어야 되거든요. 임시틀니라든지 잇몸으로 씹는다든지 둘 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9세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왼쪽 위에 구치부들이 염증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치주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은 치아를 빼고 나서 좀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혹은 뼈 이식만 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아를 빼고 나서 이제 위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들어 올리면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임플란트가 올라가가지고 마무리됐던 환자분인데요. 여러 치과에서 처음에는 뭐 임플란트 치아 빼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한 번에 바로 시술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편리하게 만족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했던 환자분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 염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왼쪽 아래 어금니였는데요.
사랑니가 기울다 보니까 그 부위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잇몸뼈가 많이 녹고 염증이 생겼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어금니와 사랑니를 같이 빼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어요. 뼈 이식을 대신 넉넉하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치아가 이 치아를 빼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위에 치아가 정출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가서 좋게 마무리했던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발치즉시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당뇨가 있어도 가능하고 염증이 좀 있어도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뼈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항아리 형태로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잇몸뼈가 2mm 이하로 네. 부족해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해놓고 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특히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그 치아 뿌리 밑으로 하치조 신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큰 신경관이 지나갑니다. 네. 그 신경관 근처까지도 잇몸뼈가 녹게 되면 임플란트를 고정하기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위험함이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신경관을 누르거나 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신경 손상이나 신경 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유심히 챙겨야 할 신경으로 저희가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관보다 한 2mm 밑으로 남아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발치즉시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뼈 이식을 먼저 해줍니다. 요즘은 뼈 종류도 굉장히 많고 논문적으로도 안정성이 인정된 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뼈 이식을 먼저 해주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를 잘 심기 위해서 땅부터 잘 다져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럼 실제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환자분은 55세 분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잇몸 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환자였어요. 네. 왜냐하면 치아 상실된 상태로 이제 뭐 암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뼈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좌우 폭도 줄어들고 상하폭 뼈도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도 틀니밖에 답이 없냐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뼈 이식을 한번 넉넉하게 해보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치료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좌우 뼈 이식 같은 경우는 상하 뼈 이식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높은데 좌우 뼈 같은 경우는 이게 인공뼈를 이식하면 이게 벽으로 실제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조심해서 뼈 이식을 하는 편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좌우 뼈뿐만 아니라 위아래 뼈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해놓고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기다렸고요. 6개월 이후에 임플란트를 굉장히 짧은 거를 심었어요. 왜냐하면 신경관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가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력을 좀 유지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임플란트 머리를 올리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도 지금까지도 잘 쓰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들 중에 항암 치료를 받았다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뼈 자체의 이제 뼈를 형성하는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세포들의 균형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뼈 이식을 좀 더 조심하고 유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안 어려운 뭐 치료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위쪽을 할 때 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왜냐면은 우리 치아의 위에 치아 같은 경우는 코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위쪽 부분은 치아만 쓰는 게 아니라 코도 같이 공간을 쓰거든요. 네. 우리가 코 하면 비강이라고 하잖아요.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치아의 위쪽 부분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은 다 비어있는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인데요. 이제 그 기관이 있다 보니까 아래 치아에 비해서 위 치아는 뼈 자체가 수직적인 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빼고 나면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보통 3mm에서
적게는 뭐 2mm까지밖에 치아가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옛날에는 그런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시술이 나와서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법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빈 공간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인공뼈처럼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뼈 자체의 높이를 많이 확보를 해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막 상악동 거상술 따로, 수술 따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로 상악동 거상술도 같이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저희 치과 외과 원장님도 이 상악동 거상술 수술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유명하신데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뼈 자체의 수직적 높이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뼈 이식은 어떻게 이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이제 그 시술 기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뭐 들어 올리는 방법은 뭐 공기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 물을 좀 주스를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걸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부분에 뼈를 작은 니들을 통해서 뼈를 넣어줍니다. 뼈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인공뼈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좀 깊게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그 부분에 임플란트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근데 인공뼈에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치아가 남아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mm 정도의 우리 뇌뼈에 임플란트가 고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mm 뼈의 그 고정력을 이용해서 뒷부분에 인공뼈를 이식을 해서 고정력을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뼈 이식할 때 아프진 않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 하고 뼈 이식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 끝나고 나면 환자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임플란트 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막 드릴 윙윙 하는 걸로 느껴졌는데 뼈 이식은 언제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뼈 이식 자체는 임플란트 시술 중에 간단하게 우리가 다져 넣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하고 뭐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치아를 상실된 채로 계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안 하시려는 이유가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려면 뭐 여기저기 조직도 좀 떼내야 되고 뭐 들어 올려야 되고 이게 너무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꼭 절개를 해야만 하나요? 이제 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달라집니다. 네. 사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나는 절개를 안 하고 싶고 내 몸에 칼 대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가 발전이 하면서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대부분은 무절개나 최소절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만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부가 뼈가 너무 없어가지고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 절개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무절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절개를 하지 않는 시술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무절개 혹은 비절개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CT나 아니면은 뭐 파노라마만 미리 보고 이거는 굳이 내가 잇몸을 안 열어보고 시술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대중으로 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미리 우리가 CT라든지 파노라마를 통해서 혹은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심을 곳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못을 나무에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이렇게 박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구멍이 만들어진 정확한 위치에 판을 만들어 놓고 판에 대고 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각도가 틀어지거나 시술을 할 때 실수가 없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는 사실 보지 않고 시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안에 뼈 상태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전혀 눈으로 보지 않고 살짝의 작은 구멍만 내가지고 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를 해야만 무절개 시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디지털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란 이제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술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디지털 가이드 하는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비용적으로나 많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좀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에서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워낙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간단한 하나짜리 임플란트도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심더라도 혹은 놓칠 수 있는 혈관이라든지 신경, 뼈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뭐 임플란트 각도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심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먼저 환자의 구강 상태라든지 뼈와 신경, 골격 구조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임플란트 심을 위치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치과 의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뭐 임플란트 회사의 디지털 가이드 팀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판이라고 하는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환자 입안에 끼고 마우스피스가 생겼거든요. 그거를 끼고 그 구멍에 대고 치과 의사는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혹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위치에 심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지고요. 내가 여기에 계획했으면 내가 다르게 심고 싶어도 여기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가이드를 하는 그 디지털 가이드하는 그 기술이나 그런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됐고요.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오차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도 한 번에 심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치과 같은 경우도 한 8개나 10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심거든요. 그러더라도 한 시술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통증이나 두려움도 없어지고 간단하게 시술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럼 실제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이분은 남성분이고요. 80대 이제 환자분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치아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뼈라든지 혈관, 신경과 가는 위치들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다 저희가 미리 가이드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 가이드 판에 대고 6개의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치아 부족한 치아 개수대로 다 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브릿지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씹는 힘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사용하기에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뼈를 살릴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많이 시술을 하는 편이고요.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심어놓은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의 임시틀니를 사용하셨고 그 이후에 전체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가지고 환자분이 굉장히 잘 사용하셨던 사례입니다. 이분은 특히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나 당뇨 있어가지고 이거 임플란트 수술 심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는데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술 만에 수술이 끝나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출혈도 덜하고 붓기도 덜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참 사람이 그런 게 사람을 못 믿어서 이 디지털 가이드까지 만들었는데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고 나니까 이걸 또 못 믿겠거든요. 이게 안정성이나 아니면 정확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옛날에는 이게 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심어도 이게 정확하게 심기 어려운데 네. 이게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내가 CT를 분석한 이런 디지털 자료만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는 게 과연 정확할까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가이드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나 논문을 보면은 거의 저희가 계획한 거에 95% 정도의 정확성이 있다고 해요. 네. 5% 정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미세할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눈대중으로 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 기술 자체는 임플란트 초기에는 없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훨씬 더 간단하고 두렵지 않고 혹은 심지어 무절개로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가 이제 좀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치아를 상실해서 임플란트까지 가다니 이런 좀 좌절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다루셨다 보니까 환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떠시던가요? 이제 대부분은 사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사실 저희한테 뭐 감사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제가 어제 잠깐 생각나는 환자분을 말씀드리면,
그 어머님께서 약간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네. 남편분이 항상 데리고 오세요. 음. 우리 아내 좀 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모든 치아를 다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네. 위아래 다 전체 임플란트 하셨는데 하고 나셔서 이제 어저께가 마무리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환자분께서 너무 씹는 것도 마음에 들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내 틀니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좋다고 저희 외과 원장님한테 악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잘 쓸지 못 쓸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너무 만족해서 저희도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만 쭉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내 치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뭔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고 뭔가 내가 씹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씹는 맛도 안 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연 치아하고 임플란트는 분명 다른 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씹을 때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씹히는 느낌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씹는 힘이라든지 혹은 씹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느낌이라는 건 환자마다 느끼는 게 너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내 치아가 아니어서 씹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 하게 되면 나 이제 이거 다시 또 평생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똑같이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뽑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나 이제 치아가 생겼으니까 또 예전처럼 또 열심히 또 술, 담배 하고 양치 안 하고 그냥 자고 뭐 이런 습관들을 똑같이 하시면 결국 임플란트도 우리 뽑았던 자연 치아처럼 염증이 생기게 되고 붓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임플란트를 빼게 되고 재수술하게 되고 또 그런 또 고통을 또 2번 겪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지 않도록 임플란트도 결국 내 치아니까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시술 후에 관리하셔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반적으로 양치를 하고 똑같이 치간 칫솔을 해주고 워터픽을 해주고 하면 되는데요. 물론 임플란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충제가 없기 때문에 잇몸이 붓게 되면 급격하게 붓게 돼요. 왜냐면 네. 치주인대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한 가지가 염증을 방어하는 방어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염증이 좀 생기더라도 뿌리 쪽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제 작용을 하는데요. 그 완충제가 없으니까 네. 한번 염증이 생기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는 다른 일반 치아보다는 좀 더 관리에 더 신경 써줘야 되고요. 관리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한 6개월에 한 번씩 임플란트 하신 치과에 가셔가지고 내 임플란트가 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항상 치간 칫솔이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 관리는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내 몸보 주치 조원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요. 네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치아는 결국은 평생 쓰는 치아입니다. 내 치아를 평생 80세, 100세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쓰면 좋겠지만 혹은 잇몸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면 두려워 마시고 네. 치과에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요즘은 정말 임플란트가 힘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전신질환이 있다거나 나이가 좀 많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좀 치료하기가 두려워지고 치과 공부증이 좀 심하다. 그런 분들도 요즘은 디지털 가이드라는 그 시술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굉장히 안전하고 간단하게 심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개의 임플란트도 한 번에 심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까지 정말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치아가 최고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위생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